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유미 노무사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나서 저도 이거 정말 고민되는 지점이다 싶었는데요. 인적 자원 관리, HRM이라고 하죠. 여기서 정말 소수의 특급 에이스 한 명이 중요한가? 그렇죠. 그런 관점이 있죠. 아니면 뭐랄까 다수의 구성원이 좀 조화롭게 시너지를 내는 게 더 중요한가? 네, 그 균형의 문제. 이게 참 조직마다 상황이나 목표가 다르니까 정답이 딱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은 없죠. 그래도 오늘은 이 두 가지 관점, 핵심 인재 중심이냐, 조직 균형 중심이냐, 이걸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서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이슈의 맥을 좀 잡으시고,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볼 만한 생각거리를 얻어 가실 수 있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슈퍼스타 한 명의 힘, 여기에 집중하는 관점부터 파고 들어볼까요? 네, 이른바 핵심 인재 중심 접근법이죠. 예전에 맥킨지에서 인재 전쟁이라는 말까지 썼을 정도로 되게 강조했던 개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War for Talent. 듣고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이긴 한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접근이 특히 힘을 발휘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특정 개인의 역량, 그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조직 전체 성과를 그냥 좌우할 만큼 강력할 때, 그럴 때 이제 빛을 발하죠. 예를 들면 뭐 끊임없이 새로운 걸 내놔야 하는 혁신 주도 기업들. 혁신 기업이요? 네, R&D가 핵심인 조직들.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해서 빨리 커야 하는 스타트업 같은 것들이요. 네네, 스타트업. 또 뭐 예술이나 디자인처럼 창의성이 아주 중요한 분야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 A 플레이어 효과라는 연구를 보면요. 성과 상위 10% 직원이 보통 직원보다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성과를 낸다고 하거든요. 두세 배요. 와. 네. 그 김유미 노무사님 영상에서도 아마 이런 사례들 나왔을 거예요. 뭐 게임 회사 핵심 개발자 한 명이 엔진을 새로 만들어서 회사를 확 키웠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바이오 스타트업에서 연구원 한 명이 신약 후보 물질 발명해서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죠. 와,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하드 캐리 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네요. 그렇죠. 그런 핵심 인재가 있다면 정말 조직의 방향을 확 바꾸거나 시장 판도를 뒤집는 혁신을 일으키거나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그런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는데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기술 변화가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는 그런 소수의 천재들이 조직 전체를 그냥 끌고 나가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죠. 특히 그 기술 기반 기업들이 막 급성장하고 사업 확장할 때요. 그럴 때는 소수의 핵심 인재가 정말 기관차처럼 조직 전체를 끌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기관차 역할이군요. 네,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 기술력, 비전, 이게 그냥 회사의 성장 엔진인 거죠. 단순히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나 다른 구성원들 동기부여에도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롤모델 효과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거요. 와, 듣기만 해도 진짜 가슴이 뛰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소수의 스타 플레이어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랑 자원이 확 몰리는 방식, 이거 뭔가 좀 불안한 구석은 없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핵심 인재가 갑자기 회사를 떠나버린다거나 하면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핵심 인재 중심 접근법이 가진 가장 큰 그림자이자 약점이죠. 아주 날카롭게 보셨어요. 특정 인물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 그야말로 키맨 리스크라고 하죠. 키맨 리스크? 네. 만약에 그 핵심 인재가 뭐 경쟁사로 가거나 독립해서 창업하거나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일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요. 조직 전체가 그냥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어요. 갑자기 방향을 잃거나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고요. 김유미 노무사님 영상에서도 이런 위험성 분명히 경고했을 겁니다. 너무 한 사람한테 의존하면 그 사람 떠났을 때 대안이 없어서 그냥 속수무책이 되는 상황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소위 그 A급 인재에게만 좋은 평가, 보상이 막 집중되고 나머지 다수의 B급, C급 직원들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끼거나 불만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어차피 난 주인공 아니야 이런 생각 퍼지면 팀워크 깨지고 조직 전체 사기도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정확합니다. 핵심 인재를 우대하는 것 자체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공정하지 않거나 너무 편향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조직 내부에 위화감이 생기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죠. 특히 협업이 중요한 업무 환경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고요. 네, 협업이 중요할수록 더요. 예, 뛰어난 개인 몇몇이 약간 고립되고 나머지 구성원들하고 벽이 생기면서 조직 전체 시너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핵심 인재 중심 전략은 잘 쓰면 정말 강력한 무기지만 그 이면의 위험이나 부작용도 아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뭐랄까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핵심 인재 역할이 분명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면 생각보다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듣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 있던 조직에서 좀 비슷한 문제로 고민했던 기억이 살짝 나기도 하고요.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럼 이제 좀 시각을 바꿔서요. 조직 전체의 조화와 균형, 이걸 더 중시하는 접근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건 어떤 조직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네, 이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접근법은요, 개별 구성원의 탁월함보다는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그리고 효율성, 이걸 중시하는 관점이에요. 특히 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한 조직, 여기서 가치가 더 빛을 발하죠. 안정적인 운영이요? 예를 들면 대규모 생산 라인 갖춘 제조업체, 아, 제조? 네, 또 정해진 절차나 규정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 수많은 고객한테 일관된 서비스를 줘야 하는 대규모 서비스 기업, 아니면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딱 확보한 대기업 같은 곳들이요. 네네, 그렇겠네요. 이런 조직에서는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보다는 구성원 전체가 자기 역할 충실히 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잘 따르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개인 능력치보다 더 큰 힘을 내는 시스템의 힘, 여기에 주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각 파트가 자기 역할 제대로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연주가 나오는 것처럼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이런 걸 설명하는 뭐 전문적인 개념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이럴 때 고성과 작업 시스템, 영어로는 HPWS라고 하는데요. High Performance Work System, 이 모델을 자주 언급해요. HPWS요? 좀 어려운데요? 네,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채용부터 평가, 보상, 교육, 소통 방식까지 조직 내의 다양한 인사 관련 제도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시너지를 내는 시스템, 이걸 의미합니다. HPWS는 특정 개인 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잘 설계된 시스템 자체가 조직 전체 성과를 꾸준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죠. 아, 시스템 자체의 힘. 네, 김유미 노무사님 영상에서도 아마 이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좋은 사람 뽑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들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서로 작용하고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판을 깔아준다. 아,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접근에서는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나 조직 전체의 분위기, 소위 말하는 조직 문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어요? 아,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단순히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조직 내 사회적 자본, 그리고 조직 문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자본이요? 네,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구성원 간의 신뢰, 협력 네트워크, 공유된 가치,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조직일수록 정보 공유도 잘 되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아요. 아, 신뢰나 협력 같은 거군요. 네, 서로 믿고 도울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는 직원들 업무 몰입도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겠죠. 또 조직 행동론 연구에서는 집단 지성의 힘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집단 지성이요? 네, 뛰어난 천재 한 사람의 결정보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여러 구성원이 함께 수용하고 내린 결정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럿이 머리를 맞대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죠. 그쵸. 특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이 집단 지성의 힘은 더 중요해집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겠네요.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을 동료들이 채워주고 서로 아이디어 주고받으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기업이 계속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성장하려면
결국 구성원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배우고 협력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조직의 조화와 안정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혹시 좀 뭐랄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분위기에 좀 젖어서 아, 네. 그럴 수 있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과감한 도전이 나오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좀 튀는 행동을 꺼리게 된다든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조화와 균형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점 중 하나가 바로 그 현상 유지 편향이에요. 현상 유지 편향? 네. 조직 내 안정과 합의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기존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좀 불편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죠. 이건 결국 조직의 혁신성을 떨어뜨리고 빠르게 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다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화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뭐 조직 전체 평균에 묻히는구나. 혹은 튀지 않고 그냥 둥글둥글하게 지내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동기부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결국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회사를 떠나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외부에서 뛰어난 인재를 데려오는 것도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맞습니다. 성과가 뛰어난 개인에게 그의 합당한 인정과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면 핵심 인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또 잠재력 있는 외부 인재들도 저 조직은 개인의 탁월함을 제대로 인정 안 해주는 곳이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영입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따라서 조직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더라도 개인의 성과와 기여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 이걸 갖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 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조직의 인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요. 결국 이 조화 중심 접근법 역시 장점과 함께 또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정말 양쪽 다 장단점이 아주 뚜렷하네요. 핵심 인재에 집중하자니 그 의존성 리스크랑 내부 갈등이 걱정되고 조직 균형에 힘쓰자니 혁신성 저하나 핵심 인재 유출이 또 우려되고 이거 정말 딜레마인데요. 네, 맞아요. 딜레마죠. 그렇다면 요즘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혹시 이 두 가지 접근법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결합하는 그런 절충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현대 인적 자원 관리의 큰 흐름은요,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접근법, 그러니까 핵심 인재 중심 접근과 조직 균형 접근의 장점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합하려는 혼합 전략, 하이브리드 스트레티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합 전략. 네, 조직의 특성이나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두 접근법의 비중을 조절하고 시너지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죠. 아마 김유미 노무사님 영상에서도 이 혼합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커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말이죠. 혼합 전략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몇 가지 대표적인 혼합 전략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째는 포지션별 차등적 인재 관리 전략입니다. 포지션별 차등 관리요? 네, 이건 조직 내 모든 직무를 똑같이 보지 않고요. 전력적 중요도에 따라서 인재 관리 방식이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랑 직결되는 신기술 연구 개발 직무나 핵심 마케팅 전략 수립 직무처럼 성과 영향력이 아주 큰 핵심 포지션. 여기에는 최고의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거죠. 중요한 자리에는 최고의 인재를. 네, 반면에 운영 효율성이나 안정성이 더 중요한 지원 부서나 좀 표준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에서는 조직 전체의 균형, 팀워크, 표준 절차 준수, 이걸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장 중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조직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죠. 직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거군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또 다른 방식은 없나요? 둘째는 승계 계획과 탤런트 파이프라인 구축입니다. 승계 계획이요? 네. 이건 아까 지적해 주신 핵심 인재 의존성 리스크, 이걸 좀 줄이기 위한 전략인데요. 특정 스타 플레이어 한 명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대신에 조직 내부에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미리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미래의 리더나 핵심 전문가로 키우는 거죠.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겁니다. 아, 파이프라인 구축. 예를 들어 차세대 리더 후보군을 선정해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여러 부서를 좀 돌아가면서 근무시켜서 경험을 쌓게 하거나 현재 핵심 인재의 멘토링을 받게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리더십 공백이나 핵심 역량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스타가 아니라 여러 명의 예비 스타를 꾸준히 키워나가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맷집을 키우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특정 인물이 빠져나가도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셋째는 개인과 팀 성과를 균형 있게 인정하는 협업 및 보상 체계 최적화입니다. 개인과 팀 성과를 균형 있게. 네. 이건 앞서 나온 두 가지 딜레마, 그러니까 핵심 인재의 동기부여랑 조직 전체의 조화, 이걸 동시에 추구하려는 시도인데요. 개인의 뛰어난 성과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맞는 보상,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요, 이걸 제공해서 우수 인재 만족도와 유지율을 높이는 동시에 팀 단위의 공동 목표 달성이나 부서 간 협업 성과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함께 보상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겁니다. 아, 개인 성과랑 팀 성과 둘 다 챙기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개인 인센티브랑 별도로 팀 성과급에 준다거나 평가 항목에 협업 기여도를 넣는다거나 협업 잘한 사례를 찾아서 포상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렇게 하면 개인의 성취욕도 채워주면서 아, 우리가 함께 일해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줘서 조직 전체의 시너지를 높이고 건강한 협업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야, 들어보니 정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쪽의 장점을 잘 버무려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핵심 인재에게는 확실한 동기부여를 주고 조직 전체적으로는 안정과 협력을 추구하는 그런 균형 감각이 돋보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김유미 노무사님의 영상을 바탕으로 함께 파고든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인적자원 관리에서 과연 소수의 핵심 인재, 여기에 집중해야 할까? 아니면 조직 전체의 균형, 이걸 우선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양쪽 접근법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고요. 네, 장단점이 있었죠. 최근에는 이 둘을 현명하게 조합하는 혼합 전략이 대세라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전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속한 조직의 상황, 예를 들어 조직의 규모나 성장 단계, 업종의 특성, 또 당면한 과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전략 방향이 뭐냐에 따라서 최적의 균형점을 계속 찾아나가야 하는, 어찌 보면 끊임없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분께 왜 중요할까요? 아마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나 이전에 경험했던 팀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우리 회사는 어떨까? 네. 우리 회사는 핵심 인재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구나. 우리 팀은 협업을 강조하는데 이런 점은 좋지만 저런 점은 좀 아쉽네 하고 말이죠. 오늘 논의된 여러 전략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해서 보완이 필요할지 한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성찰의 계기.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일터의 모습을 이해하는 렌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HRM 전략에 대한 이해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결정들의 배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일원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내 주변의 조직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내 커리어를 설계하는 데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주로 누구에게 집중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그렇죠. 임재 중심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인공지능 AI와의 협업이 점점 더 일상화되고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 같은 유연한 근무 형태가 보편화되는 미래의 업무 환경,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 미래 환경이요? 과연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인재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어쩌면 단순히 개인의 지식이나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AI 같은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시너지를 내는지, 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동료들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지, 이런 새로운 능력들이
미래의 핵심 인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생각해볼 문제네요. 기술과의 시너지, 비동기적 협업 능력?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찾아 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